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만약 내가 키운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려 14년간 남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의 눈시울을 붉히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었겠지요. 1730년 가을이었는데요.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기와 한 장 없는 허름한 집이었는데요. 그 집 안에서는 한 남자가 지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그 희미한 빛 아래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얼굴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찬봉이었는데요. 40줄의 나이였지만 얼굴은 60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두 볼은 움푹 꺼져 있었고요.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누렇게 떠 있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14살 소년 덕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흐느꼈는데요. 그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손을 쥐는 순간 느껴진 건 살이 아니라 뼈였습니다. 그냥 나뭇가지 같은 뼈였지요. 김찬봉은 떨리는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는데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이소, 제발. 그는 천근만근 같은 오른손을 힘겹게 들어 올렸는데요. 베갯모 밑으로 손을 더듬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편지 한 장이었는데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수없이 펼쳐보고 또 접었겠지요. 더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니한테 숨겨온 게 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피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덕이가 울부짖었지만 김찬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거든 그때 읽어봐라. 달빛 아래 그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네 엄마한테도 니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덕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방 한 구석, 낡은 농상자 위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그림자가 하나 더 보이는 듯 했지요. 그건 김찬봉의 눈에만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죽은 아내, 순이었으니까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여자가 지금 그 곁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순이야. 그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너를 의심했다. 덕이는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김찬봉의 눈은 이미 이승이 아닌 어딘가를 보고 있었지요. 덕이가 과거에 붙었다. 내 아들이 아닌 내 아들. 그 순간 덕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내 아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요? 늘 내 아들이라 부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말 속에는 14년 동안 숨겨온 의심과 후회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지요. 그의 손이 허공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떨렸습니다. 툭 그리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덕이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김찬봉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이는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 쥐어진 누런 편지 한 장. 아직 덕이는 그 편지를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찬봉은 무엇을 숨겨왔던 걸까요? 왜 죽기 직전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덕이는 정말 그의 친아들이 맞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4년 전 한 여인이 아이를 낳다 숨을 거두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 짧은 말 한마디. 그 속에 담겨 있던 오해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때는 1700년대 늦봄이었습니다. 경상도 산골마을 김참봉의 집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으아, 산모의 비명이었습니다. 28순이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었던 겁니다. 순아, 힘내라. 조금만 더. 김참봉이 아내의 손을 꽉 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난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아이가 곧 나온다니까. 마을 산파 박씨 할멈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마님, 힘주 있소. 지금, 으악, 순이의 마지막 힘을 짜낸 비명이 방 안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응애행, 세상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박씨 할멈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들이라고. 김참봉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아, 들었어. 아들이야. 우리 아들. 김참봉이 기쁨에 겨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아, 김참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순아, 정신 차려. 참봉 나으리. 이거. 박씨 할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가 누워있는 이불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산후출혈이었습니다. 순아. 김참봉이 아내를 흔들었지만 순이의 눈꺼풀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와. 이미 불렀는디. 산길이 험해서 한식경은 걸릴 거라 카던디. 박씨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 순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그때 순이가 가늘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아, 나야. 정신 차려. 김참봉이 아내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대며 외쳤습니다. 순이의 흐릿한 눈동자가 남편의 얼굴을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여보. 그래, 순아.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무슨 소리야. 김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이, 이름이구나. 덕이. 좋은 이름이야. 김참봉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덕이를 부탁해요. 그래, 잘 키울게. 우리 같이 키우자. 응, 안 돼요. 이제.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아, 안 돼. 눈 감으면 안 돼. 여보. 덕이는. 순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덕이가 뭐? 말해봐, 순아. 덕이는. 당신. 응. 순이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툭. 그 가느다란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참봉의 절규가 산골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박씨 할멈은 눈물을 훔치며 갓 태어난 아기를 포대기에 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는 왠지 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한순간에 함께 찾아오고요. 아들을 얻은 기쁨과 아내를 잃은 슬픔이 김참봉의 가슴을 동시에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김참봉은 아내의 시신 곁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박씨 할멈이 안고 있었고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죠. 김참봉은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려던 거지? 뭘 말하려던 걸까? 김참봉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미완성된 문장이 앞으로 14년간 자신을 괴롭힐 의심의 씨앗이 될 줄은. 사흘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참봉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심, 아니면 수군거림. 저 양반 참 불쌍하긴 하네. 쉿, 소리 낮추소. 아이고, 모르고 키울라나.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들. 김참봉은 그 소리들을 정확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는 걸. 왜 저렇게 수군거리는 걸까요? 그날 김참봉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수군거리는지, 순이에 대해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키우게 될 아이 덕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 맞는지에 대한 끔찍한 의혹이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걸. 그 모든 걸 알게 되는 건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들려온 여인네들의 수다가 김참봉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는데 두려움이 먼저 올라온 적 있으십니까? 김참봉이 딱 그랬습니다. 덕이가 100일을 훌쩍 넘기고 6달이 되었는데요. 처음엔 그저 붉고 작던 얼굴이 이제는 또렷해지고 있었지요. 사람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김참봉의 마음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창가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먼지 알갱이가 빛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고 덕이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얹혀 있었지요. 김참봉은 말없이 아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눈, 코, 인매 하나하나가 또렷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자기 코를 만져봤습니다. 낮고 뭉툭한 코였지요. 하지만 덕이 코는 오똑했습니다. 자기 눈은 가늘고 작았는데요. 덕이 눈은 크고 또렷했습니다. 닮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도요. 자기와는 닮지 않았는데 누군가와는 닮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최서방이 아니길. 그는 밤마다 그렇게 빌었었더라고요. 어느 날 박씨 할멈이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덕이를 안아보더니 잠시 멈칫했지요. 참봉 나으리 이 아가 참 잘생겼네.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나으리 닮았나 했는디 글쎄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 짧은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찬봉은 알았지요. 할멈도 눈치챘다는 걸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덕이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김찬봉이 아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보드라운 살결. 아직 젖냄새가 남아있는 작은 몸. 이놈아, 넌 대체 누구 자식이냐? 말은 거칠었지만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 않고 의심하면서도 끌어안게 되는 거요. 덕이가 돌이 되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질 듯 비틀거렸지요. 아바. 그 한마디에 김찬봉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자식이든 아니든 지금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다짐했었는데요. 3살 되던 해 장에서 최서방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덕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바, 배고파 하고 매달렸고요. 그날 밤, 김찬봉은 순이 옷을 꺼내 얼굴에 묻었습니다. 빛바랜 치마에서. 희미하게 남은 냄새가 났었더라고요. 순이야,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이 아이를 사랑해야 하는지, 미워해야 하는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밤 공기만 싸늘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의심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었더라고요. 여러분, 가난이 뭔지 아십니까? 밥 한 끼 먹기 위해 하루 종일 땀 흘려야 하는 것. 추운 겨울에도 불 한 번 제대로 못 때우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그 무력함이더라고요. 덕이가 3살이 되던 해 가을 흉년이 들었는데요.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 내내 가뭄이 계속됐고요. 가을이 되어도 추수할 게 없었습니다. 논과 밭은 갈라져 있었고 벼는 말라 죽어 있었지요. 마을 전체가 굶주리고 있었는데요. 김찬봉은 더 막막했었더라고요. 3살배기 덕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새벽부터 품팔이를 찾아다녔는데요. 나으리, 오늘은 일손이 필요 없소. 제발 하루만 일 시켜주시오. 한 집에서 쫓겨났고요. 또 한 집에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었더라고요.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죽 한 그릇을 덕이에게 다 줘버렸거든요.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는데요. 아바, 덕이었습니다. 3살배기가 집에서 나와 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거지요. 덕아, 넌 왜 혼자 나왔냐? 아바, 배고파. 그 한마디에 김찬봉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허름한 초가집,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습니다. 부엌 독을 열어봤는데 비어 있었고요. 쌀 한 톨 없었습니다. 장독대 된장독도 바닥이 드러나 있었지요. 아바바, 밥. 뒤에서 덕이가 치마폭을 잡아당겼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뒤져봤는데요. 팔 수 있는 건 이미 다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지요. 순이의 은비녀. 결혼할 때 선물했던 단 하나 남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김찬봉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만은 안 팔려고 했었는데
아바, 배고파. 덕이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김찬봉은 결국 비녀를 집어들었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굶어도 자식만은 굶기지 않으려는 사람. 자기는 헐벗어도 자식만은 따뜻하게 해주려는 사람이더라고요. 김찬봉도 그랬습니다. 순이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그 비녀를 주저없이 팔아버렸지요. 덕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비녀를 팔아 겨우 쌀 한 마를 샀는데요. 그 쌀로 죽을 쑤었습니다. 덕아, 먹어라. 아바도. 아바는 배 안 고프다. 너 먼저 먹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이 쓰릴 정도로 배가 고팠었더라고요. 하지만 덕이가 먹는 걸 보면서 참았습니다. 덕이가 다 먹고 난 뒤 그릇 바닥에 남은 몇 숟가락 안 되는 죽, 그게 김찬봉의 하루 식사였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을 찾아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김찬봉의 몸은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느 날 품팔이를 하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김찬봉, 정신 차리소. 한참 만에야 겨우 눈을 떴었더라고요. 자네 얼마나 굶었길래 이 모양이가. 한 마을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그 아이가 정말 자네 자식이 맞나? 왜 그리 목숨 걸고 키우는가? 마을 사람들 말이 그 아이가. 닥치시오. 김찬봉이 소리쳤습니다. 덕이는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라고. 마을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제8자. 제가 고생이제.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찬봉은 덕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놈아, 너는 내 자식이 맞느냐 아니면 정말 남의 자식이냐. 그래도 상관없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죽어도 너만은 굶기지 않을 거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차갑고 쓸쓸한 비였습니다. 지붕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방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지요. 가난은 사람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육체를, 정신을, 영혼까지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찬봉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덕이를 위해서였지요. 그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는 자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는 이 고통을 얼마나 더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 있는데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김찬봉에게 최서방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덕이가 7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아바, 저기 신발 파는 데다. 덕이를 데리고 장에 나왔었는데요. 새 신을 하나 사주고 싶었지요. 7해 동안 참 많이 컸습니다. 씩씩한 소년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얼굴이 또렷해질수록 김찬봉 마음은 더 복잡해졌었더라고요.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이게 얼마요? 흥정하던 그때였습니다. 김찬봉.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천천히 돌아봤더니 최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최서방 시선이 덕이에게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갔고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 아이가 김찬봉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덕이는 내 아들이요. 최서방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올해 몇 살이요? 7이요. 7 많이 컸구려.
그리고 정말 닮았구려. 김찬봉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누굴 닮았다는 거요? 아니 그냥 똑바로 말하시오. 사람들 시선이 몰렸습니다. 자네가 그때 우리 순이하고 난 순이하고 아무 일도 없었소. 정말이오. 최서방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덕이가 아버지 뒤로 숨었지요. 아바 무서워. 김찬봉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 내 자식 아니요. 정말 아니요.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김찬봉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덕이 손을 더 세게 잡고 장터를 빠져나왔지요. 집에 돌아와 마당에 섰습니다. 순이야 최서방이 그 아이 자기 자식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 내 자식이란 말이냐? 아니면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었더라고요. 덕이가 10살이 되는 해 가을이었지요. 겨우 모은 돈으로 서당에 보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화. 아이들 목소리 사이로 덕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석 달 만에 천자문을 거의 다 떼었지요. 훈장이 저녁 무렵 김찬봉을 불렀습니다. 저 아이 참 총명하네. 내가 30년 서당을 했지만 저런 아이 처음 보네. 김찬봉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과거 급제할 제목일세. 소과는 물론이고 대과도 노려볼 만하네. 대과요? 꿈 같은 말이었습니다. 계속 공부시키게. 하지만 이어진 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서당비 계속 낼 수 있겠는가? 김찬봉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달 석냥 쉬운 돈이 아니었지요. 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아, 넌 큰 사람이 될 거다. 아바가 자랑스럽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의심도 소문도 다 잊혀졌었더라고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하지만 희망이 커질수록 몸은 버티지 못하고 있었지요. 매일 두 곳을 오가며 품팔이를 하다 보니 기침이 시작됐고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직 덕이는 모르고 있었지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일부러 못 본 척 해본 적 있으십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까지구나 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김찬봉이 딱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12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지요.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찬봉은 새벽부터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요. 땔감을 해다 팔아야 이번 달 서당비를 낼 수 있었거든요. 손바닥은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왔고 도끼자루는 땀과 얼음기 때문에 미끄럽게 느껴졌었지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덕이 공부가 끊긴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콜록콜록. 며칠째 이어지던 기침이 그날도 터졌는데요. 처음엔 감기겠거니 했었지요. 겨울마다 한두 번은 앓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기침이 올라오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겁게 찢어지는 것 같았고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 답답했습니다. 김찬봉이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따뜻한 것이 번져 나오더라고요.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손을 떼어보니 붉었습니다. 손바닥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찬봉 눈빛이 흔들렸었지요. 아, 이건 감기가 아니구나. 노동으로 망가진 몸, 제대로 먹지 못해서 속부터 약해진 몸이 결국 버티질 못한 거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알았을 거예요. 폐병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가슴을 콕 찌르고 들어왔을 겁니다. 안 돼, 나는 아프면 안 돼, 덕이를 키워야 하는데. 그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는데요.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을 겁니다. 바람에 실려 흩어지는 소리처럼 힘없이 떨렸겠지요. 그리고 결국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 위로 그대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차가운 눈이 얼굴에 닿는 순간 잠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몸은 말을 안 들었겠지요. 숨은 가쁘고 가슴은 콸콸 끓는 듯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김찬봉이 떠올린 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었습니다. 덕이 얼굴이 먼저 떠올랐겠지요. 서당에서 글 읽던 모습, 손가락에 먹 묻혀가며 또박또박 쓰던 모습. 아바 하고 달려오던 그 목소리요. 안 돼, 일어나야 해, 덕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생각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다시 도끼를 잡았습니다. 피가 목으로 올라와도 숨이 끊길 것 같아도 도끼를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나무결이 쩍하고 갈라질 때마다 김찬봉은 속으로 계산했겠지요. 이만큼이면 오늘은 얼마를 받을까? 서당비까지는 모자라겠지. 그러면 내일은 더 해야 한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몸이 부서지기 시작해도 마음이 먼저 부서지지 않으면 사람은 또 일어나더라고요. 김찬봉이 그랬던 겁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일했었으니까요. 덕이 하나만 보고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가득 지고 집으로 내려왔는데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덕이가 먼저 뛰어나왔지요. 아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그 말에 김찬봉이 억지로 웃었는데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얼굴빛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을 겁니다. 미안하다. 나무를 좀 많이 베느라 그랬다. 덕이가 바로 알아챘지요.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아바, 얼굴이 왜 그래요? 아파요? 김찬봉은 잠깐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아프다는 한마디만 하면 덕이 눈이 흔들릴까 봐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꺼냈겠지요. 아니, 아프지 않아.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온몸이 아팠는데요. 가슴이 안쪽부터 쓰리고 기침이 올라올 때마다 피맛이 혀끝에 남았을 텐데요.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못했었더라고요. 덕이가 밥을 먹는 동안 김찬봉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는데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이랑 닮아 있었겠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나 아픈 것 같다. 근데 괜찮다. 덕이가 과거 보는 날까지만 버티면 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침이 터졌습니다. 콸록.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요. 손바닥에 또 피가 묻었습니다. 김찬봉은 그 피를 보며 잠깐 멍해졌겠지요.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그 사실이 피처럼 선명했을 테니까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병을 확진받기 전인데도 몸이 먼저 알려주는 때요. 김찬봉이 딱 그걸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약값이면 덕이 서당비 한 달치가 되니까요. 그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순서였던 겁니다. 덕이 먼저, 자기 몸은 나중. 그때 방문이 열리며 덕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반짝반짝했지요. 좋은 소식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바, 저 오늘 훈장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내년에 소과 시험 볼 수 있을 거래요. 그 말에 김찬봉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훈장님이 제 실력이면 충분히 붙을 거래요. 덕이 목소리가 들뜨고 손끝이 덜덜 떨렸겠지요. 그 기쁨이 그대로 전해졌으니까요. 김찬봉은 그 순간 피를 토하던 가슴이 잠깐 멎는 것처럼 조용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섞여서요. 우리 덕이가 양반이 되는구나. 아바, 왜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거다. 아바가 너무 자랑스럽다. 김찬봉이 덕이를 꼭 안았는데요. 그 품이 떨렸을 겁니다. 기쁨 때문에가 아니라 몸이 버티질 못해서요. 그런데 덕이는 그 떨림을 모릅니다. 그냥 따뜻하다고만 느꼈겠지요. 그날 밤 김찬봉은 결심했었더라고요. 죽어도 덕이가 과거 붙는 날까지만은 버티자. 그 결심이 참 처절하지요.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날까지만 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침은 더 깊어졌고 피는 더 자주 나왔습니다. 결국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박씨 할멈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는데요. 얼굴을 보자마자 할멈이 한숨부터 내쉬었겠지요. 나으리, 얼굴이 왜 그리 되셨습니까? 벌써 소문 다 났습니다. 나으리가 폐병 걸렸다고. 김찬봉은 시선을 피했을 겁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들키기 싫어서요. 돈이 없습니다. 할멈이 목소리를 높였겠지요. 그럼 이대로 죽으실 겁니까? 김찬봉은 대답 대신 똑같은 말만 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그 조금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짧은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알기 시작했지요. 김찬봉이 폐병에 걸렸다는 것, 오래 못 간다는 것. 그런데 그 소문 뒤에는 늘 따라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 안 됐네. 그래도 그 아이 끝까지 키웠으니. 그 아이 김찬봉 자식 아니라매. 쉿. 그 얘기하지 마라. 암튼 기특한 양반이여. 동정과 의심이 한 덩어리로 굴러다녔습니다. 김찬봉은 그걸 다 들었겠지요. 듣고도 모른 척했겠지요. 덕이 귀에 들어갈까 봐요. 그날 저녁 덕이는 방에서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글을 읽고 또 읽고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외우고 있었겠지요. 김찬봉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조금만 더 덕이가 급제하는 날까지만, 그날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는데요. 하늘은 늘 그렇듯 아무 대답도 안 했었더라고요. 기침은 더 깊어졌고 피는 더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찬봉은 속으로 알았을 겁니다. 내가 덕이에게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거요. 그날 저녁 공기가요, 이상하게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덕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려왔고, 마당에는 기침 소리가 길게 끊어지며 번졌습니다. 김찬봉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속에서는 자꾸만 무너져 내렸겠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한 구석 오래 묻어두었던 시간이
다시 꺼내지는 순간이요. 14년 동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겁니다. 박씨 할멈이 천천히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는데요. 그 종이 한 장이 이 집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멈이 편지를 손에 쥐고 숨을 한 번 크게 삼켰는데요. 종이가 얇게 떨렸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글씨가 어른거리고 그 흔들림이 꼭 사람 심장 떨리는 것 같았지요. 여보. 그 두 글자가 떨어지자마자 방 안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김찬봉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눈을 뜨면 진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 이미 제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제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것도. 김찬봉의 눈물 한 줄기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이요, 숨이요, 다 막히는 느낌이었겠지요. 여보, 제가 죽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까 걱정이 돼요. 할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끝이 점점 젖어갔고요. 당신이 오랫동안 장사를 나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어요. 최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김찬봉 손가락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뜰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마음속에만 있었던 그 소문이 글자 그대로 눈앞에 찍혀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문장이 더 잔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김찬봉의 숨이 훅 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럼 자신이 14년 동안 품고 버틴 의심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할멈이 계속 읽었습니다. 최서방 주막에 쌀 사러 2번 간 게 전부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이 알고 보면 이렇게 허무한 데서 시작될 때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의심했어요. 순이는 그 오해를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겁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할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요. 그냥 참고 버틴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김찬봉이 평생 가장 무서워했던 그 구분이요. 여보,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당신이 우리 아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김찬봉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멈도 목이 꽉 막힌 듯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당신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맞나 그렇게 의심할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김찬봉은 그 문장에서 알았겠지요. 순이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흔들릴 걸, 자신이 밤마다 무너질 걸요. 그래서 박 씨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죽으면 이 편지를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할멈 손이 덜덜 떨리더니 마침내 그 구절에 닿았습니다. 방 안이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조용해졌는데요. 촛불이 딱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멈이 울먹이며 읽었습니다. 덕이는 당신 자식이 맞아요. 그 순간 김찬봉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리도 냄새도 시간도 다 멎어버린 것 같았지요. 그리고 할멈은 그 뒤 문장을 놓치지 않고 이어 읽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당신이 덕이를 의심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덕이는 친자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최서방과는 아무 일도 없었고 순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소문이, 오해가 사람들 입이 한 집안을 14년 동안 흔들어 놓은 겁니다. 김찬봉 입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다. 그리고 더 크게요. 덕이가 내 자식이었구나. 내 친자식이었구나. 내가 내 자식을.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너무 커서 문장이 끊겨버렸지요. 할멈이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덕이를 잘 키워주세요. 제가 못다 한 사랑을 당신이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런 편지를 쓰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해요. 당신도 덕이도 정말 사랑해요. 하늘에서 당신과 덕이를 지켜볼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의 아내 순이 올림. 편지가 내려앉았는데요. 그 순간 방 안에는 촛불 흔들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김찬봉은 소리내 울었습니다.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었지요. 14년 동안 아이를 마음속에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게 한꺼번에 몰려온 겁니다. 박씨 할멈이 김찬봉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찬봉, 이제 덕이한테 말하시오. 모든 걸 말하시오. 김찬봉이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야지, 덕이한테 다 말해야 해.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근데 할멈, 내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끄러운 아비가. 할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소. 당신 덕이를 사랑하지 않았소. 의심했어도 키웠소. 굶주려도 먹였소. 병들어도 공부시켰소. 그게 사랑 아니고 뭐요? 그 말에 김찬봉 눈이 한 번 크게 떨렸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의심이 있었어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은 건 사랑이었으니까요. 박씨 할멈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덕아, 들어오너라. 덕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바. 덕이가 아버지 곁에 앉았는데요. 김찬봉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자식, 내 친자식. 14년 동안 의심했던, 근데 끝까지 사랑했던 내 아들. 김찬봉 입이 열렸습니다. 덕아. 예, 아바. 아바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덕이는 김찬봉의 친자식이었습니다. 이제 김찬봉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14년간의 의심을,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마지막 남은 시간,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김찬봉과 덕이, 그리고 순이의 이야기였는데요.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오해와 의심, 그리고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면요.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들 한 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괜히 의심부터 앞섰던 날. 말 한마디를 제때 못해서 멀어졌던 순간. 나중에 알고 보니 괜한 오해였다는 걸 깨닫고 혼자 가슴 치며 후회했던 기억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남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김찬봉은 덕이를 의심하기도 했지요. 밤마다 괴로워했고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요,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려도 먹였고, 자기는 죽을 듯 아파도 아이 공부는 시켰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피보다 더 진한 건 함께한 시간이라고 하지요. 의심보다 더 강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곁에도 지금 말없이 함께해 주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은요, 괜히 쑥스럽더라도, 괜히 어색하더라도, 한 번 더 안아주시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말하려고 미루다 보면요, 정작 그 말이 닿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